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어머니 방의 비밀 방문자. 대평성대의 살만한 세상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뱃속 편한 양반들의 이야기일 뿐. 백성들은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쉬지 않고 일해도 사는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졌으니 흉년에 배를 움켜쥐며 죽어가는 사람들,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는 노인들, 환곡을 갚지 못해 고초를 치르는 사람 등등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었다오. 이 무렵 평안도 한 마을에 어미와 둘이 사는 동구라미. 아비는 살아생전 작은 밭이 있었는데 흉년에 보리 몇 섬을 양반네 빌려왔다가 제때 갚지 못하게 되어 밭을 빼앗기고 말았지. 끝내 화병으로 세상을 뜬 것이 작년의 일이라 이후 아이의 어미 또한 병을 얻게 되었으니 아이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약초를 캐고 있었지. 자, 이 아이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 이름은 동구라 해요. 저는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고 있어요. 불쌍한 우리 언니, 아래골에서 일해주시고는 몸살이 나셨지 뭐예요. 제가 빨리 커서 힘이 세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집 앞에 거의 당도했을 때였는데 어떤 사내가 어머니의 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밝은 얼굴로 배웅을 하셨고요. 왜 따로 떨어진 집이라 이웃들도 거의 드나들지 않는데 누굴까?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여쭈었죠. 어머니, 누가 다녀갔어요? 아니, 다녀가기? 누가? 이상하다. 분명 누가 우리 집에서 나왔는데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시니 또 여쭤볼 수가 있어야죠.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그 털보사내가 떠올랐어요. 아, 망측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분명 내가 본 게 맞는데 왜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을까? 우리 어머니랑 그 털보사내가 혹시? 저는 나무를 하다 말고 집으로 내달렸어요. 고목나무 뒤에서 집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뒤에 그 털보사내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나으리, 오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방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며 그 사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내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지 보겠어요? 얼마 뒤에 그 사내가 어머니의 방에서 나왔고 어머니가 웃으시며 그 사내를 배웅했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그렇게 표정이 밝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어떤 작자인지 알아내기 위해 조심히 그 사내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가 천천히 걸으면 저도 천천히 걷고 그가 젠걸음으로 걸으면 저도 따라 발걸음이 빨라졌죠. 바위 뒤로 나무 뒤로 숨어가며 그 털보사내를 쫓는데 그 작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집에서 어느 여인이 맞이하더라고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바람이 잔데 왜 나와 있는가? 어서 들어가세. 그 사내가 들어간 집은 어느 회기의 집이었어요. 한때 평안도에서 이름을 날리던 기생이었던, 지금은 병이 들어서 홀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동네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저자가 혼자 사는 여인들 집을 드나들며 수작을 부리는 게로구나. 어머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런 사내를 집에 들이다니. 조금 뒤에 사내가 회계의 집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나왔고 그 여인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있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그 털보의 면상은 꼴도 보기 싫었어요. 뭐 하는 작자인지 알아내서 골탕을 먹이든가 관아에 고발을 하든지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털보의 뒤를 쫓고 있는데 작자가 글쎄 가명으로 들어가지 뭐예요. 저는 개구멍을 통해 몰래 가명으로 들어가서 그 털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평안도 가명에 1065라는 큰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 창고는 청나라의 사신에게 대접할 물자와 우리 사신에게 여비로 지급할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래요. 가만 보니 그 털보는 산장 관리하는 아전이 있어요. 그 노인 부부는 어찌 되었는가? 어찌 되긴 내일까지 환곡을 다 갚지 않으면 가명에 끌려와서 죽도록 곤장을 맞겠지 뭐. 몇 년이나 흉년이 계속되었는데도 사정을 두지 않는단 말인가? 어쩌겠나, 국법이 그런 것을. 둘의 얘기를 듣자니 가난한 노인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흉년이 계속된 나라에서 빌린 환곡을 갚지 못해 죽도록 곤장을 맞게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은 철보가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라도 도와야지. 헤헤, 집도 한 칸 없는 자네가 무슨 수로 도와주겠는가. 머리를 굴려보면 무슨 수가 나지 않겠는가. 다음 날 저는 해도 뜨기 전에 털보 사내가 있는 가명으로 가서 동태를 살폈어요. 그 자는 밤새 일을 하고 퇴청하고 있었지요. 참도 없는 지경. 그 자는 가명을 나와서 어느 노인 부부의 집으로 가더군요. 노인 부부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저는 방문에 구멍을 내고 그 자의 하는 짓을 몰래 보고 들었어요. 환곡을 갚지 못해 곤경에 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갚도록 하시지요. 하면서 털보가 노인들 앞에 은자를 내놓지 뭐해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 집에서 나온 털보는 젠걸음으로 약방에 갔어요. 그리고는 어제 들렀던 퇴계의 집으로 가더라고요. 이복에 약방에 가서 내 이름을 대고 약을 지어가게. 약방에 내가 미리 손을 써두었네. 아이고, 나으리, 은혜를 어찌 갚을지. 그리고도 아저씨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혼례를 치르지 못하는 처녀 총각에게 돈을 주어 혼례를 올리게 도와주고, 돈이 없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어느 총각을 도와주어 장례를 치러주었고요. 그리고 며칠을 따라다니며 알게 된 건 도내에 가난하고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털보 아저씨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집으로 와서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며칠 전에 다녀간 아저씨요. 실은 저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 도와주신 거 맞죠? 이 쌀도 그 아저씨가 주신 거죠. 그게 실은 그 나리께서 말이다. 도움받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너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다. 털보 아저씨는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남몰래 도와주는 의로운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진짜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몇 달 뒤 최재희라는 분이 평안도 관찰사로 제수받아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그분이 평양에 부임하고 얼마 뒤에 천호를 조사했는데 천호 안에 보관하던 은자 2,000냥이 없어져서 가명이 발칵 뒤집어졌지만 털보 아저씨가 신문을 받게 됐어요. 네 이놈, 네가 감히 천호의 은을 횡령했다. 재물이 탐이 나도 그렇지 나라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그 은자들을 어디에 썼는지 남은 은자는 어디 있는지 당장 고하라. 관찰사 나리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구경하고 있다가 찔끔 오줌을 지를 뻔했지 뭐예요. 판관, 형조그이도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털보 아저씨는 아주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곤장 몇 대를 맞고도 아저씨는 입을 꼭 다물고 있지 뭐예요. 관찰사 나리가 판관에게 물었죠. 저자의 집이 어디인가? 예, 집도 절도 없이 혼자 가명 안에 딸린 작은 방에서 기거하고 있습죠. 그렇다면 그 방을 뒤져보았느냐? 예, 샅샅이 뒤지긴 했으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요. 저자의 내력은 어떠한고?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어렵게 살던 자로 10수년 전부터 가명에 일해왔습니다. 평소 여인도 술도 가까이 하지 않는 데다 재물에도 욕심이 없는 자이기에 창고 관리를 맡긴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었다 봅니다. 허허, 이렇게 답답한 경우를 보았나. 어디에 썼든 숨겨두었던 나라의 물건을 훔쳤으니 차명에 처하도록 하게.
깊은 밤, 저는 몰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아저씨! 누구냐?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도와주셨던 저기 웃골 사는 동구댁 아들 동구라 해요. 전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창고 안에 있는 은자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 거잖아요. 제가 다 봤다고요. 관찰사 나으리께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말해선 안 된다. 사실대로 말하면 관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은자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돌려달라고 종용할 것이다. 은자를 돌려받을 때까지 사정을 두지 않고 문초를 할 것이야. 하지만 그러다 아저씨가 차명을 면치 못하실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러니 끝까지 입을 닫고 있을 것이야. 아저씨는 죽는 게 무섭지도 않은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며칠 뒤 정말로 아저씨를 차명에 처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아저씨가 차명을 당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누가 차명을 당한다 하면 구경꾼들이 많이 몰려들긴 하는데 오늘따라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지요. 형을 집행하기 위해 관찰사 나리, 판관, 가명의 관리들과 포졸들이 나타났는데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을 보더니 적잖이 놀란 눈치였지요. 죄인을 대령하라. 형족의다 털보 아저씨를 끌고 나오고 판관이 큰 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망나니는 한쪽에서 칼을 갈고 있었고요. 어찌나 무섭던지.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관찰사 나리, 아저씨를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일제히 아저씨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뭐겠어요.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작은 것도 수탈해가는 윗분들, 나라님들 때문에 멀건죽도 못 먹고 살던 집이 탈반이지만 아리게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밥다운 밥을 먹여봤지요. 예, 그는 도둑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관찰사 나리, 제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사람입니다. 을 살려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부벼대며 간청했고 관찰사 나으리는 이런 광경을 처음 보았는지 크게 놀란 표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곧바로 근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나라의 재물을 훔친 자가 그거는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형을 집행하라! 그때 어떤 이가 뒤에서 뛰어나오면서 우리가 아전나리를 죽게 할 순 없어. 그를 위해 석전을 냅시다. 하며 고리상자를 던지며 소리질렀지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엽전이, 은자 등 아끼지 않고 내놓았어요. 순식간에 산더미 같은 귀중품과 은자가 모여졌다 보니 천냥이 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어요. 저는 지난번 아전나리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됐었죠. 저는 돈이 없어서 어머니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전나리 덕분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서면서 털보 아저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끝도 없었지요. 전류골이 2,000냥인데 도움을 받았다는 돈은 그보다 더 많지 않느냐. 알고 보니 아저씨는 자신이 받은 녹봉까지 보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관찰사 나으리는 큰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인 장복은 들어라. 이유야 어찌 되었든 나라의 재물에 손을 댄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허나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것은 의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관찰사 나으리는 모자란 돈은 본인이 채워넣기 하고 씨를 석방해주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를 하고 감격이 겨워 눈물을 흘렸지요. 털보 아저씨의 소문이 퍼지자 이튿날 부족했던 돈이 전부 채워졌고 그 뒤로도 먼 고을에서 은을 싣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저씨의 도움을 받은 뒤 일이 잘 풀려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마에 은을 싣고 와서 아저씨에게 은혜를 갚기도 했고요. 그 일이 있은 후 털보 아저씨는 더 이상 천호를 관리할 수 없게 되었지만 관찰사 나으리는 아저씨를 가까이 두고 여러 일들을 시키고 있어요. 아저씨는 마을을 두루두루 돌아보며 양반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관찰사 나으리께 보고하고 여전히 어려운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계신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어느 마을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오. 자식 5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둘이서만 살고 있었지.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도 그랬지만 나이가 든 지금도 여전히 남편을 극진히 챙겼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로워. 저만 같다오.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고 물 한 사발도 직접 가져다 마시는 법 없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거요. 입맛이 까다로운 할아버지를 위해 할머니는 삼시세끼 찬에 신경을 썼고 자나깨나 할아버지를 챙기느라 허리 펼 새가 없었지. 하루는 부부가 장가고 집을 나섰다오. 오메, 영감님, 어디 좋은 데 가시는가 비네요. 자, 두루마기 색깔이 아주 뒤져보니 그러지. 아, 오늘 장난아요? 오늘도 귀티가 주르르 흐르는구만요. 밖에 외출할 때면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모아 할아버지를 칭송했다. 할머니가 좋은 옷감으로 옷을 지어 밤새도록 다듬이질해서 말끔하게 챙겨주니 인물이 살고 귀티가 날 수밖에. 휴,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좀에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할망구가 군뱅이여서 싸게 오지 못해.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데 팔이 조가 아프다고 안 뒤진단 게. 언능 있나 언능. 아이고이 영감, 오늘은 혼자 어디 가지 마시. 이것저것 살 게 많아서 짐이 무거울 텐게. 실은 내가 요새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꾸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질어질한 것이 이상하다니까요. 하지만 성미 급한 할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할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하고 있었지. 아이고 김영감, 아이고 손년,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 주막에 가서 목이나 죽이자고. 술값은 내가 낼 테게.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할머니 생각은 하지도 않고 곧장 주막으로 가서 낮부터 거하게 술판을 벌인 거라. 늘 있는 일이었으니 오늘도 그러려니 체념하고 할머니 혼자 장을 보는 수밖에 없었다. 아따, 옷이 날개더라니 갈수록 신수가 하네. 아이, 뭔 소리여. 옷이 날개가 아니라 내 덕에 옷이 사는 거지. 튼자는 처복이 있는 사람이야. 마누라복은 무슨. 말도 마라. 할망구가 요새 음식을 하면 간이 하나도 안 맞고 어딜 좀 가려 그러면 걸음이 느려 터져서 아주 그냥 복장 터져본단 게. 아픈 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맨날 앓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혼자 살았으면 편하게 술도 자주 마실 텐데 마누라 때문에 술도 내 맘대로 못하고 여간 성가시려온 게 아니라니까. 장을 다 본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막으로 할아버지를 찾아갔다가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만 거예요. 할머니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는데 순간 지난 세월 참고 살아왔던 서러움이 복물 터지듯 밀려왔다고. 단순히 남편이 자신의 흉을 봐서 화가 난 것이라기보다는 여태 자신을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던 거예요. 사실은 늘상 이런 대접을 받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의 시집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해지는, 마침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지.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보자기에 옷가지와 돈꾸러미 조금을 담아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라오. 그날 밤 할머니의 이런 속을 알 턱이 없는 할아버지는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하리, 할망구가 왜 대답이 없는 거. 물이라도 들이키면 딱 좋겠. 아무리 불러도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고 나중에서야 할머니가 문갑 위에 남겨놓은 쪽지를 발견한 거요.
성가신 마누라는 이제부터 혼자 살게, 영감도 혼자 잘 사시. 아니, 할망구가 삐쳐도 유분수지 집을 나가? 그러던가. 저 없으면 내가 아쉬울까 비? 하지만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자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할아버지 혼자서 해본 것이 있어야지. 할머니가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걸 할아버지만 몰랐던 거라고. 방바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충갓바닥은 또 왜 이리 차대. 그날 할아버지는 장가지에 불을 붙여 고구마 몇 개를 구워 대충 끼니를 때왔고, 아궁이에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차가운 바닥에 웅숭그리고 쪼그려 잠을 청했다. 살림이 피고 자식들 출가시킨 뒤 20여 년 동안 부뚜막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거니와 집안일은 할머니가 다 했으니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지사. 쉬운 일조차 서툴기만 했지. 할아버지는 어디 갈 데 없는 마누라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오. 할망구 없다고 밥 못 먹을까? 할아버지는 장터에 나가서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친구들을 만나 늦게까지 또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그것도 처음 하루 이틀은 좋았으나 몇 날 며칠 계속되다 보니 바깥 음식은 물리기 시작했고,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골고루 차려오던 마누라 밥상이 생각났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전 같지 않게 재밌지가 않았고 말이오. 거기다 빳빳하게 깃이 살아있던 옷은 쭈글쭈글 주름이 가고, 하얗던 동정은 누렇다 못해 색감에 진지 오래고, 누가 봐도 행색이 지저분하고 난오해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를 보면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들끼리 수군대는 것이었어. 할아버지는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 화도 나고 난 부끄러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할머니가 있을 곳이라곤 기껏해야 동생네 집이나 딸네 집일 것이라고 짐작했고, 그리로 할머니를 데리러 갔지. 그런데 여기 안 오셨죠? 형수님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하기사 형수님 인자는 편하게 내셔야죠. 아니 할 말로다. 쉬방거정 형님이랑 같이 사신 게 용하다고 봐요. 야, 언니 여기 안 오셨는데요. 쑥고댁에도 안 가셨으면 혹시 외가댁에 가신 거 아니에요? 노상 고향을 그리워하셨잖아. 아만 그래도 진정 부모님 다 돌아가신 데다 40년 넘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디 갑자기 거길 왜 간대? 그럼 시집 오신 후로 친정에 한 번도 다녀오신 적이 없다고요, 에? 뭐 참말인가. 배아우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네요. 거가 어디요? 우리가 당겨올게요. 거기가 어디라고 너희가 가냐. 며칠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내가 갈 텐게 너들은 신경 쓰지 마라. 딸들의 말처럼 할머니는 바닷가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다오. 그런데 40년 넘게 와보지 못했던 친정집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 아버지 음니 아지를 용서하세요. 할머니가 쓸쓸한 마음으로 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 이 동네 할머니 반가워하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소. 아이고 이게 누구여. 영영 못 만나나 했는데 시방거정 살아있다 본 게. 이런 날도 있네. 그래 잘 지낸겨?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동무며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요. 어찌나 반갑던지 40년 넘게 못 봤어도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었지. 그 동무들과 빈집을 쓸고 닦으니 금세 사람 사는 집으로 바뀌었고, 진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하하호호 정다운 시간을 보내니 마치 소녀시적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지. 할머니한테 심부름시키는 사람이 있나, 눈치를 볼 사람이 있기를 하나. 그저 삼시세끼 할 입맛에 맞는 음식 몇 가지 준비하며 하루가 갔고, 바다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벅차올랐지. 한편 할아버지는 달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오. 금게 그때 거기가 서쪽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젊었을 때 할아버지는 친척 어르신의 주선으로 홀리를 정했다오. 장정의 걸음으로 꼬박 이틀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바닷가에 있는 집이었어. 혼례식 올리는 날 처음 색시 얼굴을 봤는데 반듯한 이마에 앵도같이 붉은 입술, 오종종한 이목구비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지.
당시 신랑 집에는 노망든 할머니의 아픈 부모님의 어린 남동생들 줄줄이 있었으니 신랑은 얼른 레식만 올리고는 새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했지. 울지 말더라고. 저가 내 수만이 길도 아니고 자주 오면 되지. 그마이 오라. 아이, 그러지. 나만 믿어. 소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각시 호강시켜줄게. 꼬꼬 고향은 정님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그때 신랑은 색시가 정말로 좋았고 진심으로 호강시켜주고 싶었다오. 다행히 색시도 신랑을 믿었고 좋았으므로 눈물을 그치고 신랑을 따라 나섰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 살기 시작했지. 식구들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신랑과 색시뿐이었으니 일이 어찌나 많은지 해도 끝이 없었다오. 하지만 색시는 다들 그렇게 살려니 하며 불평 한 번 없이 꿋꿋하게 살았지. 젊은 부부는 금실이 참 좋았더랬는데 한창 혈기왕성하던 신랑은 색시마나 오디했고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하다가도 새참 들고 오는 색시마나로 들어갔다.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좀만 참아. 나 있지? 절대로 당신 배고기는 일은 없을 것이야. 신랑에 대한 정이 깊어질수록 색시는 이악 물고 더욱더 열과성을 다해 일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 하지만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았지. 얼마 후 첫째를 낳고 그 다음 해 둘째를 또 셋째, 넷째를 낳으면서 식구가 계속 늘어났다. 애를 들쳐업고 온종일 일하다 보니 온몸에 삭신이 성할 날이 없이 녹아내릴 것만 같았지. 아휴, 막내는 아직 젖도 안 떨어졌는데 또 배가 불러오니 일을 어쩌면 좋대. 배 안 굶게 해준다더니 아랫줄창 배부르게 한다는 말이었나 봐. 없는 살림에 자식들 많은 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자식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고생은 배가 되는 것만 같았다. 부부가 된 지 10년쯤 되던 해에는 가난이 더욱 극심해졌다. 물상 말라 곡식 한 줌이 더 귀해졌다. 입에 풀칠하기도 모아랐지. 하지만 책임감이 강했던 맘편은 농사가 안 됐다고 손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오. 밤새 새끼줄로 집신 만들어 저자에 나가 팔기도 하고 양반집에 가서 품삯을 받아 일을 해주며 더러운 꼴도 많이 당했지.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한 거라.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웃음이 없어지고 말수도 줄더니 화만 늘어갔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 내가 명대로 못 살겠어. 애들을 뭐 하려고 일이 많이 나온겨. 아니, 무슨 말이 그래요. 애들은 나 혼자만 들었쇼. 연병할 놈네 방한말 대고 하는 거 아유 아니에요. 순이 아버지 제가 잘못되시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모진 말을 들어도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지 싶어 이해해보려는 해였어. 남편만큼 아내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지만 내색하지 않았다오. 몇 년이 지나 밭농사가 잘 되어 그나마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여보, 저 막내 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며칠만 친정에 다녀왔으면 싶은데요.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됐고. 또 요즘같이 바쁜 가을거지에 어딜 간다는 거요. 좀 한가해지면 애들 다 데리고 나랑 같이 가자고. 가을거지 때는 죽은 중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바쁜 때라 못 가고 어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못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는 한 해가 두 해가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그렇게 미뤄져 왔던 거라오. 세월이 흘러 부부의 부지런함 덕에 조금씩 살림이 피기 시작했고 그 후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하고 동생들도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부부는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 색시가 시집 오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니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오. 어렵게 할머니의 고향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물어물어 할머니의 집까지 찾아갔다. 영감, 여기 어떻게 오셨대요? 역정 그원일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이 앉아만 있는 거라. 그러더니 할머니가 광주리를 옮기려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뻗으면서
저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 하지만 할머니는 입을 꾹 닫고 생각했지. 아, 씨방 조영감이 어쩐 일로 가만히. 아니요. 언제 또 불같이 화를 낼 줄 모르는겨. 그래도 나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고향에서 살겠노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지. 그런데 할아버지도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었다오. 그리고는 할머니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일을 거두는 거라. 한참 후에 할머니가 답답해서 먼저 말을 꺼냈다고. 허신 그난 쓰고 돌아가요. 나는 때려 주어도 안 돌아가니까이. 안 들어가도 돼. 처음엔 나도 할머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게 내가 죄가 많더라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 나랑 사느라 욕봤어. 할머니 시방 거장 나한테 맞춰 살았으니까 인제부터 내가 할머 맞춰 살라네. 할아버지는 그동안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고향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부부는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며 다정하게 챙겨주고 오랜 세월 함께 지나온 순간들을 서로 고마워하면서 삶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다오. 옛날 어느 고을에 바보라고 놀림을 받는 사내가 있었어. 진짜 바보는 아닌데 사람이 지나치게 순하고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사내의 이름이 문제였다고. 이놈은 바보래요. 이놈은 바보래. 에이, 이요 조그만 것들이 놈이 자꾸 놀릴게. 아유, 이씨, 이놈을 이놈이라고 부르는 게 뭐 어때서? 이놈이 너들 친구요? 형이라고 안 부르고 자꾸 장난칠게. 낭에 또 그러기만 희바이 진짜로 가만 안 둘게. 노미의 아비는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이었는데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쉽게 짓는 시고 글쎄 이놈이라고 지었지 뭐요. 저 째한 것들이네. 이름 부르고 바보라고 놀리는데 화도 안 나는겨. 어이구. 그러고 웃기만 하니까 바보라고 놀림받지. 혼쭐을 내라니까 혼쭐을. 노미와 갓난이는 서로 이웃에 사는 동갑내기였다오. 노미는 아비가 일찍 죽고 어미와 둘이 살고 있었고 갓난이 또한 술장꾼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소. 갓난이의 아비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얌전한 사람이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고함을 질러대고 주먹질을 해대는 인간이었다오. 이년아, 뭐하고 처자 빠져있어? 아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때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상책이었고 불숲에 숨어서 아비가 잠들기를 기다리다 새벽녘에야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 갓난이 아비의 고함 소리는 담을 타고 노미의 집에까지 들렸고 노미의 어미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오고 그리고는 불숲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던 갓난이를 찾아내고는 갓난아, 거기 있는겨? 예, 아줌님. 추운데 우리 집으로 가지 않고 왜 거앉아 있는 거? 야심한 시각에 번번이 죄송했어요. 아, 우리 사이에 뭔 죄송일이야. 어능아야. 일찍 어미를 여의고 주정꾼 아비를 챙기는 갓난이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평소 갓난이를 예뻐하던 노미의 어미는 갓난이가 노미의 짝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오. 노미의 어미는 나중에 애들이 좀 더 크면 둘을 혼인시키리라 생각하고 있었지. 어리숙한 아들 노미에게 착하고 야무진 갓난이가 와준다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미가 되겠노라고 속짐을 하곤 했다오. 그러나 아이들이 16살이 되던 해에 노미의 어미는 지병이 도졌고 급작슬 병이 악화됐다오. 그 뒤부터 노미의 어미는 매일 밤 노미를 앉혀놓고 이것저것을 일러주기 시작했고 어느 날 노미에게 주머니를 내밀며 말했다오. 그 주머니 안에는 은자, 가락지, 돈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낭에 너 장가갈 때 쓰려고 하기고 모은 거인데 살림일을 어찌 알겠냐. 언니, 이자부터 어미가 하는 말 잘 들려야 혀. 언니가 소중한 건 밖에 내놓지 말고 바지 속에 놓고 다니라고 했던 말 기억하이? 요것도 바지 속에 놓고 아무한데도 보여주지 말고 장가갈 때 쓰는 거야.
고추 맨키로이 우리 아들은 뭘 가르쳐주면 있지를. 분파리함은 일하는 꼭 받아야 하고 물건을 팔 적에는 돈 먼저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겨. 돈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바지 안에 넣어놓고 누가 돈 달래도 주지 말고 삼시세끼 꼭 챙겨 먹고 술은 입에도 대지 말고 밥하고 빨래하는 건 갓난이가 가르쳐줄게. 오매 없다고 울고 짜고 그러지 마라. 혼자 남겨지는 어리숙한 아들 노미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노미 어미는 밤새도록 많은 걸 일러주었고 이튿날 눈을 감고 말았다오. 노미는 엄니를 부르며 밤새 목 놓아 울었지. 엄니 홀로 남겨진 노미의 꼴은 말이 아니었소. 겨우 밥만 할 줄 알았지. 살림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 거짓꼴이나 다름이 없었지. 그래서 갓난이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옷도 꿰매주고 살림도 가르쳐주면서 노미를 챙겨주었다. 노미는 그런 갓난이가 고마워서 갓난이네 집에 나무도 해다 주고 힘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었고 말이요. 그러던 어느 날 간 물을 기르러 갔을 때의 일이었소. 노미가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한다니까. 우리 콩팥도 다 노미가 갈아놓은 그려. 나도 데려다가 우리 반을 좀 시켜야 쓰겠네. 같은 값은 일 잘하는 놈이 나왔지. 아, 귀여워. 아줌니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노미가 아줌니네 모금이에요? 아, 자가씨, 뭐라는 거야. 차키 빠진 애를 워치게 부려먹을 생각만 한대요. 야가 지금 우돌이 돈도 안 주고 부려먹는 줄 아는 갑이네. 뛰다 죽겠네 참말로. 아, 자가쌤이 얼마나 정확한 앤디 품삯을 떼먹냐. 떼먹길. 괜히 찔리니까 딴소리들 하는 거야. 갓난이는 마을 어른들이 노미를 부려먹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불편했다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품팔이를 하는 노미가 가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지. 그때 멀리서 노미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노미는 갓난이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한 다음에 달려왔다오. 갓난아, 응, 노아. 어디 다녀오는겨? 이사네.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고만, 넘사스럽게 뭐하는 거야. 노미가 글쎄 바지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더니 잠시 뒤적뒤적 하다가 바지 속에서 꽃을 꺼내는 게 아니오. 아, 이게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 어매가 소중한 건 바지 안에 넣는 거라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바지 안에 넣는? 이럴 때 보면 이놈은 바보가 맞는 것 같아요. 노미가 바보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갓난이는 노미의 이런 순수함이 싫지 않았다오. 한편 몇 해가 지나도록 갓난이의 아비는 술을 끊지 못했고 오히려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고 있었는데 술을 좀 적게 마시거나 하는 날에는 손이 덜덜 떨리고 난폭해져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오. 일을 못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술을 못 사 마시고 그러다가 반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했지. 급기야는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못할 짓을 했는데 글쎄 갓난이를 김첨지의 첩으로 보내버린 것이었다고. 김첨지는 돈도 많았지만 나이도 많았고 여색을 매우 밝히는 자였소. 그래서 갓난이 아비에게 돈을 주고 갓난이를 셋째 접실로 들인 것이었지. 갓난이의 방은 아비와 살던 집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넓었고 손에 물 안 묻히고 하인들이 해주는 음식을 변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마치 넓은 감옥 안에 있는 듯 답답했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했다오. 김첨지가 갓난이의 방을 자주 드나드니까 둘째 최매월의 시샘이 극심해졌는데 나으리 무슨 일이냐? 매월의 씨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사옵니다요. 어디가 안 좋다냐? 예, 배탈이 난 것 같사온데 통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요. 오늘 하루 종일 굶으셨지 뭡니까요? 내가 지금 가보겠다. 매월이가 갓난이를 질푸해서 회방을 놓는 것이었다오. 그런데 갓난이는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했지. 어떻든 늙은 김첨지의 품에서 한시라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 말이오. 갓난이가 김첨지의 집으로 들어간 지도 몇 달이 지났소. 지금쯤 동네 뒷동산에 철쭉이 만발했을 격여. 그러진 않아 노미는 밥이나 잘 챙겨 먹는지 원. 팔꿈치가 다 해진 옷 그대로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
갓난이가 마당을 거며 생각에 잠겨있을 때였는데 문 쪽에서 갓난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오. 갓난이가 보고 싶어서 며칠을 김첨지의 집 앞을 서성이던 노미가 문틈으로 갓난이를 보고 반가워서 부른 것이었지. 몇 달 만에 노미를 만난 갓난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색이 만연했다오. 노아, 잘 지내겨? 밥은 잘 묵고? 어디 아픈 데는? 여긴 어쩐 일이래? 노미를 만난 갓난이가 깡총깡총거리며 좋아했지. 나무하다가 너 좋아하는 꽃이 만발이었길래 생각나서 꺾어왔구먼. 아이야, 또 바지 속에 넣은겨? 응, 노미는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지. 한편 우연히 이 광경을 매월이가 보고 거여. 그러고는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지. 며칠 뒤 장이 서는 날이었어. 노미는 갓난이에게 주려고 예쁜 비녀를 샀다오. 그리고 김첨지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지. 그때 매월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대근이 쉬지는 이놈이라고 해요. 누구 찾아왔어이야? 갓난이를 찾아왔는데요. 우리 막내 동서 갓난이를 찾아온 게로군요. 마침 잘 됐소. 지금 막내 동서가 많이 아파요. 대기 병문안이라도 해주면 좋아하겠소. 저기 보이는 저 방이 동서방이라오. 지금 방에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 보시오. 노미는 갓난이가 많이 아프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걱정을 했지. 그리고 앞뒤 생각 없이 갓난이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오. 어머, 노미야? 갓난아,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은겨? 아프긴 뭐은데? 근데 넌 어찌게 들어왔대?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야. 나이하시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야. 나는 네가 많이 아프다고 해여서. 그래요. 누가 그러실까? 요라고 멀쩡한데. 안 아프면 다행이구먼. 아, 마침 너한테 주려던 것이 있는데 이것만 주고 얼른 나가야겠구먼. 잠깐만 기다리. 노미가 바지끈을 끌러서 바지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고 뒤적뒤적 뭔가를 찾고 있었다. 어디 있는 거야? 그때 방문이 획 하고 열리더니 세상에 이것 보십시오. 두 년놈이 대낮부터 배를 맞추려는 것이지요. 매월이가 문을 열어젖혔고 뒤에는 김첨지가 무서운 얼굴로 서 있는 거라. 하도 갑작스러워서 갓난이와 노미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리둥절해 있었고 말이요. 김첨지는 노미가 바지끈을 끌는 채 한쪽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노미를 멱살잡이하여 마당으로 매다 꽂았다오.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었던 데다가 옆에서 매월이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김첨지는 갓난이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라. 이 년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여봐라, 이 년놈들을 당장 잡돌리하여라. 하인들이 달려들어서 갓난이와 노미를 멍석말이 하더니만 사정을 두지 않고 몽둥이로 때리고 마구 짓밟았다오. 얼마나 때렸던지 둘 다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고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고 말았지. 나으리 둘 다 움직이질 않습니다요. 죽은 것 같은데쇼. 두 년놈을 동구 밖으로 갖다 버리거라. 하인들은 노미와 갓난이를 동구 밖 불숲에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가버렸다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노미가 먼저 정신을 차렸고 약하게나마 숨이 붙어있는 갓난이를 안고 저자로 내려왔지. 노미는 주막집에 방을 하나 얻어 갓난이를 돌봤고 다행히도 갓난이는 금세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오. 미안하구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방에만 들어가지 않았어도. 노미야, 울지 마.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야. 그게 뭔 말이야? 이제 진짜로 너랑 나 둘뿐이잔. 응? 요라고 눈탱이, 다음탱이 됐어도 너랑 같이 있으니까 좋기만 온디. 참말이야.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니 둘은 부부가 되기로 했다오. 그러나저나 어디 멀리 가서 살아야 할 텐데 먹고 살 일이 걱정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나 돈 많아. 에이, 네가 무슨 돈이 있다 그려. 참말이여. 자, 벌텨. 노미가 바지끈을 끌르더니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다오. 그런데 바지 속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오지 뭐겠소.
돈꾸러미, 은자, 가락지, 비녀, 놀이개 등등 귀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이게 다 바지에서 나온 거야? 우리 언니가 소중한 건 밖으로 내놓지 말고 바지 속에 넣고 다니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돈 많이 모으면 은전이나 가락지로 다 바꿔서 다니라고 했소. 세상 물정엔 어두운 뒤 어떻게 여고 앞가림을 잘했대? 아줌니께서 참 잘 가르쳐 주셨네겨. 이거면 어디 가나 밥 걱정 안 하고 잘 살겠구만. 건강하지, 착하지, 돈 잘 모으지. 손 바보로만 알았던 노미가 이렇게 알찬 1등 신랑감인지 누가 알았겠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